오늘 사회를 맡아주실 경실련 통일협회 정책위원장이신 양문수 교수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문수 교수님 오른쪽에 앉아 계신 송영훈 교수님부터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원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시고요. 저희 정책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또 왼편에 이제 김동엽 교수님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로 재직 중이시고요. 저희 정책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지금 한 분 세종연구소의 정지영 박사님께서 지금 고속도로를 지나서 아마 지금 오고 계실 것 같은데 금방 도착하실 것으로 알겠습니다. 예, 민족화의 아카데미 이제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전반적인 정세 내지는 남북 관계를 다루는 자리가 되겠고요. 특별한 형식이 있는 건 아니고 저를 포함해서 이제 앞에 있는 네 사람들이 이런저런 주제로 이제 이야기를 풀어가는 형태로 되겠습니다. 오늘 날씨만큼이나 사실 남북 관계가 되게 춥죠. 예, 거의 냉각기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사실 이제 정권이 이제 교체되면서 희망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만 정권이 출범할 당시만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희망적인 요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얼마만큼 이게 풀릴지 좀 약간의 의구심이 있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희망적인 요소는 거의 다 사라지고 우려했던 부분들이 더 크게 나오는 그런 형국인 것 같습니다. 일단 이러한 전국들 전반적인 정세들을 한번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고 내년도 전망 그리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풀어나갈 것인가 그런 순서로 말씀을 나누겠죠. 일단은 이제 아신 바와 마찬가지로 현재의 그런 정세 내지는 국면이라는 것들이 이제 북핵 문제, 북한의 그런 군사적인 행동으로 이제 촉발된 부분들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미국과 중국의 그런 강대국들이 특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등장하게 되면서 미국의 대북 정책이 진과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들 그리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을 하면서 한반도 문제에 대한 이제 운전자로 그러니까 남한의 역할, 한국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 상당한 의지를 이제 피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얘기는 좀 미국과 중국, 북한의 그런 행동 속에 그냥 파묻혀버린 그런 것들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다 아신 바와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 군사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제 김동엽 박사께서 이제 전문가시니까 북한의 그런 최근에 특히 며칠 전에 이제 그런 미사일 발사를 포함해서 북한의 군사적인 행동들이 어떤 식으로 쭉 전개되었고 그리고 그 배경이 어떻게 되는지 북한 이야기를 이제 좀 듣고 나서 그 다음에 미국, 중국 이야기를 좀 듣고 이제 한국 정부로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한 전반부 정도는 이제 현재 정세에 대한 평가 내지는 이제 간단한 설명을 이제 짚어보는 자리로 보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이제 한국 정부 부분들은 좀 중반부 정도로 갈 테니까 일단 이제 북한 이야기를 먼저 우리 김대욱 박사님 계속 방송에서도 계속 많이 하셨으니까 그냥 지금 재방송한다고 생각하시고 다만 압축적으로 그리고 우리 청중들이 좀 이해하기 쉽게 좀 한번 정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지금 국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있는 위기, 군사적 위기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도 누가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무서워 죽겠다고 얘기하시고 저한테 전화 걸어서 제 전화번호가 해외 로밍이 되어 있거나 전화를 꺼서 제가 전화를 받지 않는 한 아마 안전하실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제 전화번호 아시면 전화를 하나 걸어보십시오.
제 전화번호가 정상적으로 이제 작동을 하면 아 제가 도망을 안 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아까 표현을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 그러니까 이런 실험들로 인한 그로 촉발된 위기 맞습니다. 예, 가시적으로 그 말이 맞는 말인데요. 과연 그런 위기 자체가 정확하게 왜 지금 이런 상황까지 왔느냐. 지난 3, 4월 달에 기억나시겠지만 한반도에 위기가 또 있었고요. 또 8월 달에 또 있었죠. 8월 달에 그 괌 타격 이야기도 있고. 그래도 어떻게 보면 계속 1년 내내 되고 있는 이 위기 상황이 제가 봐서는 상당히 어떤 걸까요? 과장된 측면이 좀 있습니다. 예. 그 과장된 것의 가장 큰 이유는 결국은 저는 북한의 도발의 핵 미사일 고도화에 대한 정확한 이해도 없었거니와 그것에 대응하는 미국의 어떤 반응에 대한 이해, 미국의 준비의 부족에 의한 뭐랄까요 레토릭 그다음에 군사적인 어떤 그 마치 행동을 보일 것 같은 4월 때로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한국만 본다고 이야기하는 거 보름 동안 행방불명했지 않습니까? 예. 오지도 않는 한국만 본다고 계속 이야기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고 또 한편으로 보면 그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좀 확장된 게 아닐까 싶어요. 그거는 저는 지금의 위기 국면은 어떻게 보면 아주 정교한 북한의 로드맵과 준비되지 못한 미국의 시간 끌기가 만난 결과가 아닐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크게 서로 상호 오인이 되지 않는 한 전쟁으로 비화되지는 충돌로 크게 비화되지는 않을 거라고 보여요. 개인적으로 시기를 좀 흐름을 갖겠지만은 미국 간의 저는 대화라고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게임이라고 하는데요. 결국 트럼프 정부와 북한 김정은과의 게임은 언제든지 필연적으로 시작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지금의 국면 자체는 어떤 그 게임으로 가기 위한 어떤 그냥 정상적인 어떤 흐름이 아닌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군사적인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11월 29일 날 북한이 화성 15형이라는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발사했는데요. 여기만 제가 좀 발사를 하고 난 다음에 북한이 핵무력 완성을 선포했습니다. 사실은요. 예. 이 점을 어떻게 평가해? 지금 이 국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북한이 화성 15형을 쏜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쏘고 난 다음에 이 시점에 핵무력 완성을 선포한 그 의도가 상당히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것을 어떻게 평가하고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향후에 우리 한반도 그다음에 이 문제를 풀어가는데 상당히 큰 뭐랄까요 흐름이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과연 지금의 북한이 화성 15형이라는 것을 발사한 것이 정말 말 그대로 기술적인 측면에서 이제 정말 이제 더 이상 뭔가 필요 없이 이것만으로는 이제 북한이 갖고 있는 모든 핵무력을 완성해서 미국을 그러니까 대한 어떤 보복 억지 능력을 가지는 핵무력을 완성했기 때문에 기술적 완결을 했기 때문에 핵무력을 완성했다고 선포한 것이지 아니면 그렇게 기술적으로 완성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다른 이유 때문에 핵무력 완성을 선포했는 것인지에 대한 이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핵무력 화성 15형이 발사가 외형적으로는 기술적 완성을 완벽하게 보여주지는 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일반적으로 이 언론에서 나온 것 같이 기술적으로 형편을 얻거나 아니면 아직 넘어야 될 산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뭐랄까요 다른 이유 때문에 성급하게 했다고 또 보지는 않습니다. 저는 오히려 상당 부분 기술적 진전이 있었고요. 어떻게 보면 완성은 아니지만 완벽한 완성은 아니지만 그걸 충분히 완성이라고 이야기할 만한 수준에 도달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충분한 수준에 올랐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완벽한 기술적 완성은 아니지만 저는 전혀 못할 짓은 아니다. 못할 선보는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죠. 그러면 북한이 이번에 핵무력 완성을 한 것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에 보면 결국 북한이 핵무력을 완성을 하고 자기의 핵 보유국으로서 이제 미국하고 이제 평화 공세를 하기 위한, 그러니까 미국을 협상을 끌어들이기 위한 압박적 차원에서 이렇게 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저는 그 점에 대해서 조금 퀘션 마크를 가집니다. 왜냐하면 그 선수끼리는 다 알거든요. 우리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선수끼리 다 안다고요. 예. 선수끼리 다 한다고 합니다. 사실은 북한이 이 정도 화성 15를 쏘고 보여준 이것이 미국 입장에서 보면 기술적으로 완전하지 못하다. 미국 본토를 뭔가 타격하는데 뭐 사거리, 그러니까 뭐가 나로 거리는 뭐 있는 것 같고, 뭐가 나로 할 수는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정말 뭐 나로 터지거나 이런 기술적인 완성은 아닌 거라는 것을 미국이 모르진 않아요. 이번 실험만 놓고 보면. 그렇다고 뭐 그러면 북한의 그런 이번 실험을 갖고 미국이 아유 무서워라고 무릎을 꿇고 무슨 회담에 나갈 일 전혀 없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얼마 전에 테러 지원국을 재지정을 했죠. 뭐 재지정을 한 거 같고 일부에서는 북한을 압박하는 카드라고 북한의 핵에 대한 무력에 대한 굴복을 요구한다고 하는데요. 과연 트럼프가 그걸 생각하고 재지정을 했을까요? 똑같은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선수끼리는 다 알아요. 그것 때문에 했다는 것도 아니고요. 반대로 이 화성 15형도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가 북한이 저 정도 가졌으니까 나 굴복하고 들어가야지, 협상에 들어가야지라는 것을 기대하고 하지 않았다는 거죠, 사실은요. 예.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선수끼리는. 그렇게 본다면 결국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번에 핵무력 그러니까 핵무력의 완성을 선포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통상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대외적인 어떤 의도가 아닐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기술적인 완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완결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만약 기술적인 완성을 하고 완벽하게 미국 본토를 타격하는 것이 맞다면, 그것은 북한이 미국한테 던지는 어떤 메시지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던지는 것은 저는 의미가 크게 없다고 봅니다. 그렇게 본다면 과연 이게 뭐냐라고 보면, 결국은 저는 대내적인 의도가 상당히 저는 의미가 크다고 봅니다. 물론 전부 다 대내적인 의미는 아니겠지만, 제가 보는 것은 아무래도 북한이 대내적인 것이라고 표현했었죠. 어쨌든 이 북핵 완성이라는 것을 가지고 2017년 신년사에서 핵무력의 완성에 거의 막바지에 달았다고 분명히 이야기하는 상황에서 2018년 그 신년사는 뭉개고 갈 수 없잖아요. 네, 사실은요. 그러니까 작년에 2017년 신년사, 그러니까 한번 신년사를 보면 신년사에 구호가 나옵니다. 작년 구호가 이제 자강인가요? 그 이야기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쭉 나갔던데요. 그러면서 강성대국 쪽으로 가기 위한 어떤 이야기를 했었는 그 구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요. 제가 김정은 같으면 내년 2018년 그것은요. 그러니까 앞문장과 뒷문장은 통상 2017년을 그 전년도를 평가하고 그 다음에 과업을 제시하는 거예요. 분명히 그러면 핵무력 완성이라는 것을 앞에 놓고 분명히 2018년에 과업을 제시할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지금 북한은 결국 작년에 당대회를 하고 지금 거의 1년이 넘어 지났는데 제7차 당대회 이후에 비롯한 뭔가의 내부적인 어떤 뭐랄까요? 그건 우리 이제 양교수 교수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핵무력 경제 병진 노세라는 것을 앞두고 어떤 진행이 잘 안 되고 계속 못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2018년은 결국은 핵무력 완성이라는 것을 놓고 어떤 과제를 부여하고 진행을 해가면서, 그러니까 해가야 된다는 어떤 내부적 목적이 가장 크지 않았나는 게 지금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능했던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혀 엉터리 같은 기술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기술이 어느 정도 가능했고 충분히 핵무력 완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만한 수준이 됐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그거는 결국 그래서 저는 이번에 핵무력 완성이라는 것은 기술적 차원과 대내적 차원과 대외적 차원을 보면 대내적 차원의 어떤 정치적 선언이 분명하지만 기술적 차원에서 어느 일정 부분 수준에 도달한 소위 말하면 기술적 완성이 입구론이라고 표현할까요? 입구적 선언이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 어떤 끝단에 완전히 완결로 가기 위한 어떤 그러니까 북한의 그 기술적 완성의 단계 자체를 하나의 시점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의 어떤 과정을 봐서 이 완성 단계로 이야기할 수 있는 어떤 단계에 들어섰다라고 하는 정도로 하고 추가적인 완성의 어떤 로드맵은 계속적으로 작동하지 않을까라는 거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걸 바탕으로 추가적으로 내년 대외적인 과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경험서를 돌리는 이런 방식으로 북한이 가려고 하지 않겠느냐 게 지금 현재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지금 현재 위기 현재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북한이 핵무기를 상당히 뭐랄까요 빠른 시간에 그 개발을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다. 하시고요. 또 이 핵무기 개발이라는 게 대외적인 요인에 상당히 민감한 것 같이 우리가 해석을 많이 합니다. 외부의 어떤 무슨 군사적인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맞대응 차원으로서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근데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무기라는 건 그렇게 쉽게 만들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또 미사일 한 발 만들려면 설계부터 시작해서 만들면 한 7년, 8년 걸리거든요. 북한이 아무리 빨리 만들어도 2, 3년 이상 미사일이 걸립니다. 기술이라는 건 그렇게 쉽게 뚝딱뚝딱 한두 만에 북한이 오늘 지난 달에 제재를 했다고 해서 열받아서 북한이 새로운 미사일 만들고 그러지 못합니다, 사실은요. 근데 우리는 너무 이렇게 어떤 국제적인 어떤 변수에서 액션, 리액션에 따른 어떤 그런 것으로 자꾸 북한 핵 문제를 보고 있고요. 심지어는 더 웃긴 거는 마치 북한에 무슨 행사가 있다든가 아니면 심지어는 작년에 2월 7일 날 북한이 광명성을 쐈을 때는 미국의 슈퍼볼 때문에 쐈다는 이야기까지 들리지 않습니까? 그런 황당한 이야기까지 하죠, 사실. 말이 참,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해석이 안 돼요.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결국 북한의 핵 로드맵은 저는 정말 철저한 기술적 이유, 기술적 필요성에 의한 로드맵을 이 베이스라고 생각해요. 5년이면 5년 동안, 그러니까 이 화성 15, 이번에 또 화성 15년도 그렇고 14년도 그렇고, 정말 3년 전, 4년 전, 5년 전부터 이 로드맵이 만들어져 있었고요. 이 로드맵도 온 겁니다. 사실은. 이게 베이스가 됐다고 봐요. 핵무력의 기술적 로드맵이 베이스가 돼 있었던 거고요. 그 베이스를 가지고 자신들이 그냥 다른 앞뒤 안 보고 그냥 계속적으로 마이웨이를 걸어온 건 아니에요. 자기의 어떤 로드맵대로 걸어온 건 사실이라 그 사이에 필요한 게 뭐냐면 전략적 타이밍이었던 거죠. 사실은. 근데 우리는 너무 외부적 전략적 분야만 너무 하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깔려있던 로드맵 자체를 안 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기술적 로드맵 자체가 베이스였고 그 중간중간에 그러니까 굴곡을 탔던 것은 사실 어떤 전략적 타이밍이 부족적이었던 건데 그거를 못 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이번 화성 15호형을 보면서 느끼는 가장 큰 것은 북한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완성을 해가면서 보여주는 게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완성을 해고 난 다음에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이미 완성을 해놓은 것을 하나씩 까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조금 생각을 합니다. 저는 과거에 조금씩 완성을 해가면서 보여준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최근에 북한이 보여주는 14, 15 이렇게 12를 보여주는 이 과정을 보면서 이거는 급하게 완성을 해가면서 하나씩 까는 게 아니라 하나씩 보여주는 게 급하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이미 상당 부분 완성을 해가면서 그것을 기술적으로 확인해가면서 하나씩 그냥 까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그 말을 왜 말씀드리냐면 지금 북한이 화성 이번에 15호를 발사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북한이 대기권 재진입 기술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결국 기술적으로 기술적으로 완성되지 못했고 이번에 완성에서는 자체가 기술적으로 의미가 없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 국정으로서. 저는 이번
28일 보여준 그것만 놓고 본다면 분명히 기술적으로 다 보여주지 못했지만 이것이 없어서 못 보여준 것인지 있음에도 안 보여준 것인지에 대한 것은 유보적이라는 거예요. 저는. 저는 상당 부분 대립선 재직 기술이 완성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저는 상당 부분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다고 보고 저는 지금 보고 있는 국면 자체가 상당히 북한이 자신감을 갖고 있다, 자신감을 갖고 가고 있다는 측면에서 이 국면을 보고 싶습니다. 네. 그 북한이 이제 일정 정도의 이제 그 기술적인 이제 베이스, 기술적인 로드맵에 도달을 해서 이제 가는 측면 그런 물론 이제 그 타이밍을 잡고 이제 하는 것들이 국제적인 변수들이 좀 영향을 받긴 했습니다만 그 다음에 아까 말씀 중에서 재미있었던 것이 이제 북한의 그런 준비된 내지는 북한으로서는 이제 자기 길을 가는데 미국은 오히려 준비가 안 돼서 시간 끌게 한다는 부분을 인상적이었습니다. 시간이 되면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렸고요. 자, 어쨌든 이제 국제적인 변수들을 이제 완전히 무시를 못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각각의 플레이어들이 이제 자기 관점에서 이제 상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자 이제 우리 송 교수님께서는 이제 전반적인 국제 정세 특히 이제 미국을 포함한 그런 국제 정세 속에서 지금 이게 북한 문제가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보고 그러기 좀 늦게 도착하셨습니다만 정재영 박사님께서는 이제 그 뒤를 이어서 주로 이제 중국적인 관점에서 이제 북한 핵 문제 같은 것들을 어떻게 풀어가고 있는지를 보고 그 다음에는 이제 한 번 더 돈 다르게 이제 한국 정부가 이제 그러면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왔는지에 대한 평가도 사실은 꼭 들어가야 되겠죠. 자, 한국 정부들은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고 주로 이제 국제 정세 속에서 지금 어떻게 흘러갔다는 것들을 각각의 플레이들이 어떻게 가는지 말씀 듣겠습니다. 네, 사실은 이 민족화의 아카데미가 어떤 게 운영되는지 전혀 정보 없이 이제 참가를 하게 됐는데, 다행히 김동혁 박사님께서 앞에서 아주 100% 공감할 만한 말씀을 해주셔서 묻어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제가 그동안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궁금증들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하고 싶어요. 우리가 90년대 초반에 그 1차 북핵 위기라고 한 다음부터 위기가 아니었던 데가 어딨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너무 피곤한 말이, 저한테는 가장 피곤한 말이 북핵 위기라는 말이거든요. 사실 국제정치에서 위기라는 말을 쓸 때는 불충분한 정보 속에서도 그리고 아주 짧은 시간 안에 결정을 내려야 되기 때문에 그 판단의 오류가 가능성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을 크라이시스라고 하는데 우리는 상당히 크라이시스라는 말을 매일 써요. 매일 크라이시스입니다. 그러면 매일 위기라면 사실은 위기가 아닐 수도 있는 거죠. 일상적인 국제정치의 플레이어의 게임일 수도 있는, 게임의 상황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북핵 관련된 글을 읽거나 코멘트를 들을 때마다 저분은 언제를 1차 북핵 위기라고 그러고 2차 북핵 위기라고 그러고 그러면 1차 북핵 위기와 2차 북핵 위기 또는 3차 북핵 위기 사이의 공간에는 그러면 위기가 아니었느냐. 근데 그 순간에도 매번 전문가들은 위기라고 했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아까 김동현 박사님께서 중간에 말씀하셨는데 미국과 북한은 언젠가는 게임을 할 것이다. 게임을 시작할 것이다 하고 했는데 저는 이미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요. 핵무기 프로그램이 이 정도 와서까지도 포기된 나라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이게 북한이 갈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는 건 아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왜 이게 중요하냐면은 핵무기를 포기한 경우가 없는 것도 알지만 또 한편으로 북한도 핵무기를 완성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지금 주장으로는 제가 해석하기에는 지금 주장으로는 자기들이 핵무기 를 개발한 걸로 인정받고 싶지만 그게 가지는 특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누클리어 클럽이라고 5개 국가가 있지 않습니까? NPT가 만들어지기 전에 가진 5개 국가와 이후에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들의 지위라는 것이 동등하지가 않습니다. 물론 파키스탄과 인도가 서로 이제 개발을 했고 이렇게 하지만은 핵무기를 뭔가 자기의 패를 완전히 까버리고 나면 그럼 패로서의 역할이 별로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 다음
두 번째, 위기와 또 핵무기 이 두 개를 엮어서 미국의 입장에서 자꾸 보면 미국은 한반도의 크라이시스라는 말을 잘 안 썼습니다. 아주 필요한 선택적일 때만 썼거든요. 그래서 한반도의 한국의 전문가들이 위기 상황이다라고 이야기하자고 하지만은 그러니까 누클리어 프로그램이라고 얘기했지 누클리어 크라이시스라고 얘기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국이 크라이시스라고 얘기할 때는 정말 저는 그러니까 북한만 대내적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미국도 대내적으로 그것을 써야 되는 필요성이 있고 또 한편으로 그 오디언스는 대내적이고 북한만이 아니라 때로는 한국을 향해서 때로는 일본을 향해서 던지는 메시지가 계속 강하게 작용하는 거죠. 그래서 선택적이라는 겁니다. 미국도 미국은 철저하게 크라이시스란 말을 쓸 때는 선택적으로 사용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트럼프는 어떤가? 트럼프 방안 전에 제가 무슨 다른 그 토론회에 갔다가 이제 트럼프 방안을 하면 무슨 일이 있을 것 같냐. 제가 뭐 예측한 사람도 아니고 그런데 그런 식으로 바꿔 좀 난감했지만 우리 정부가 가장 하지 말았으면 하는 정책은 무기를 사는 정책을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했는데 바로 무기를 하더라고요. 이틀 후인가 뭐 그런 결정이었습니다. 뭐 그거에 대해서도 뭐 청와대 내부에서는 여러 가지 뭐 어쩔 수 없었다, 뭐 그게 또 전략적으로 잘하는 거다, 뭐 여러 가지 뭐 말씀들이 있는 걸로 압니다만은 트럼프의 배경, 트럼프를 지지하고 있는 사람들의 배경이 군산복합체가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뭐 우리가 자꾸 그 린지 그레엄 뭐 상원 의원 이야기도 자꾸 나오는데요. 그분은 뭐 제가 공부하던 사우스캐롤라이나의 그 상원 의원입니다. 그래서 성향도 잘 알고 그러는데요. 철저하게 공화당의 군산복합체 이익을 대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트럼프가 미국이든 어디 다른 나라를 방문할 때마다 국빈으로 방문할 때마다 그 지역의 위기를 조장했죠. 위기라는 말을 그때 봤었습니다.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 갈 때 이란이 지금 이렇게 오바마와 협의를 맺었지만은 이란과 맺은 협의는 인정할 수 없다. 이란은 지금 그 중동의 위기를 촉발하는 국가다. 이런 주장을 펼쳤고요.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 엄청나게 팔았지 않습니까? 한국 올 때도 비슷한 상황을 조장을 했죠. 물론 북한이 미사일을 쏘고 뭐 이런 뭐 조건들이 있지만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정말 북한이 미국을 공격할 것이냐? 저는 그럴 가능성이 진짜 낮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에 맞서서 공격을 한 독재자들은 다 죽거나 전쟁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도 이걸 알죠. 미국도 이걸 아는데 지금까지 자신들의 군사력이라는 것이 워낙 월등하기 때문에 이걸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위기로 조장할 때는 그만큼 미국의 철저한 미국의 이익이 있는 거죠. 그런 부분이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 좀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 우려스러운 거는 너무 지금 미국의 매파들만 모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정할 수 있는 분께 없어가지고 실질적인 스트라이크는 공격은 할지 못할지 모르지만 이 제재라든지 이 꽉 막힌 국면을 쉽게라기보다는 그래도 조금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조정자가 지금 안 보인다는 게 북미 관계 개선에 상당히 걸림돌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미국이 준비가 안 됐다고 그랬지만 처음 출발할 때는 당연히 트럼프가 준비가 안 된 사람이었던 건 맞습니다. 그리고 트럼프에 대한 반감과 이런 것 때문에 그렇지만 최근에 인사이동한 것을 보면은 되게 뭐라 그럴까요? 북한에 대해서 강경하고 또 북한에 대해서 경험이 있는 사람들로 많이 포진이 되거든요. 이제 학습을 해가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적인 거와 상관없이 미국의 시스템인 거죠. 미국의 거버먼트 시스템에서 1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만큼 학습 효과가 있어서 저는 그런 강경 내파들 특히나 군산복합체와 연결된 그런 강경 내파들이 많아서 당분간 이런 군사적인 고조가 쉽게 풀리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북한만큼이나 미국도 때로는 대내적인 메시지를 던지기도 하고
어떤 대외적인 메시지를 던지더라도 그게 반드시 북한이 아니라 한국과 일본 또는 때로는 사우디아라비아에게 메시지를 던질 때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 자, 이제 뭐 주로 이제 북한 미국 나왔습니다만 또 다른 이제 핵심 플레이어 중에 하나 이제 중국 이 이야기를 이제 들어보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제가 멀리서 온다고 좀 늦어진 거죠. 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런 자리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지난주 안 그래도 목요일부터 어제까지 중국을 좀 다녀왔습니다. 저희 뭐 연구소 1차 저희가 이제 중국을 다녀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중국에 있는 동안에 북한이 또 화성 15형을 발사를 해서 제가 참 느낌이 앞으로 힘들겠구나. 앞으로 한국의 위치가 점점 더 힘들겠구나. 좀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왜 앞으로 힘들어질까라는 제 나름대로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여기 김동혁 교수님이랑 저 강원준 교수님과는 달리 이제 제가 중국을 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그러면 앞으로 이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 그리고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생각을 좀 많이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앞으로 참 한국이 어려운 딜레마의 상황에 좀 직면할 가능성도 있겠구나라는 좀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왜 생각이 들었냐고 말씀을 드리자면 중국의 변화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도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문제가 뭐냐면 지금 이런 북한의 문제 그리고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를 우리는 이제 북한의 문제로 이렇게 접근을 하고자 하는데 중국은 훨씬 더 큰 전략적 게임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훨씬 큰 전략적인 틀이라는 거는 국내적인 틀과 대외적인 틀인 것 같습니다. 그 국내적인 틀은 이제 여러분들이 최근에 뉴스를 보면 아시다시피 19차 당대회가 마무리가 되었다는 것이고 시진핑이 강력한 1인 지배 체제가 구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중국이 이제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이라는 새로운 시기에 이제 우리는 들어섰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거는 뭐냐면 이제 중국이 뭐 우리가 잘 말씀하셨다시피 G2로서의 어떤 힘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중국식의 어떤 질서를 만들어 나가겠다라는 거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이 저는 앞으로 한국한테는 상당한 전 도전이자 뭐 기회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이제 제가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는 결국은 그런 중국의 어떤 인식의 변화, 특히 이제 미국과의 관계 설정, 그리고 주변국에 대한 인식, 그리고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전략적인 이런 고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저는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에도 직접적인 저는 이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는 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럼 제가 이제 봤을 때 그러면 이번에 이제 중국의 저는 19차 당대회가 왜 중요하냐면 중국이 이제 타임 스케줄을 제시를 했어요. 2050년까지 우리는 이제 중국급을 이룩하겠다. 그래서 2050년까지 적어도 영내 지역에서의 중심 국가가 되겠다고 지금 얘기를 이번에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틀을 제시하는 상황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 이제 소위 말하는 1대1로라든지, 그러니까 뭐 AIB라든지, 그리고 뭐 인류 문명 공동체라든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중국이 이제 하나의 틀을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거는 이제 중국이 봤을 때는 이제 자기네들이 만들어가는 어떤 제도, 규범, 질서 이런 것을 이제 점차 이제 구축해 나가야겠다라는 그런 식의 어떤 큰 전략을 좀 이번에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여주는 것이 과거에 이제 중국의 대외 정책을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도강량해라든지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요즘 들어서는 분발유기 이제 훨씬 더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이제 각종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라는 게 지금 이제 중국의 어떤 큰 변화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큰 변화에서 제일 저는 상징적으로 보여준 게 이번에 트럼프의 중국 방문인
방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미중 관계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제일 관심 있게 본 거는 저는 북한 문제와 경제 무역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 문제를 보면 명확하게 중국의 메시지가 전달이 될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 경제 문제에 있어서는 중국이 아마 역사상 최대일 것입니다. 한 2,500조, 한 250조 되는 선물을 안겨주면서 오케이, 우리는 경제적인 문제는 미국과 협력을 하겠고 우리의 시장이 가장 크니까 앞으로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미국이 우리와 협력을 강화하면 우리한테 파일을 주겠다라는 식의 어떤 메시지를 던졌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북한 문제에 있어가지고는 중국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소위 중국식 해법, 쌍중단, 쌍계병행을 얘기를 함으로 해가지고 아무래도 한국은 이번에 이제 트럼프와 시진핑이 정상회담을 하면서 우리가 북핵 문제가 뭔가 돌파구가 마련될 것이라고 좀 기대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진 않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힘들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역시나 이번에 어쨌든 미중 정상회담에서는 북핵 문제에서는 솔직히 미국과 중국의 입장 차이가 좀 많이 드러났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틀을 저희가 이제 보게 되면 이번에 이제 북한이 결국은 마이크를 조금 예. 뒤에 있어요. 예, 죄송합니다. 예. 목소리 좋은데. 예, 감기가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북한이 화성 15형 미사일을 이제 대륙간 탄도 미사일 발사하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 문제를 갖고 중국의 전문가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아, 이제 지금 이렇게까지 왔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중국이 뭐 원유 공급 중단도 하고 무역도 전면 중단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한국 내에서 이런 여론이다 얘기를 하는데 중국에서는 아니 아직까지도 우리의 입장을 왜 이렇게 이해를 못하느냐. 그러니까 중국은 그런 것 같습니다. 중국의 입장은 명확하게 얘기를 해서 북한이 한 거는 잘못이다. 하지만 과연 북한이 왜 그렇게 지금까지 행동을 왔는지에 대해서 과연 한국과 미국과 일본이 북한의 입장에서 한번 고민한 적이 있는가. 이제 모르겠습니다. 그건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건 중국에 그러면서 뭐 우리가 이제 북한에 대한 제재를 하지만 이제 제재가 지쳤다라는 것이죠. 이제는 할 만큼 했고 이제 유엔 안보리 제재안이 11개가 나와 있는데 여기서 뭘 더 이제 제재를 해야 되냐. 근데 한국이 명확히 알아야 되는 거는 우리가 제재를 하겠지만 그 제재는 유엔 제재 유엔에서 통과된 대북 제재 결의안에 따라서 제재에 도착하는 것이고 두 번째 한국이 원하는 뭐 대북 원유 공급 중단이라든지 뭐 완전 뭐 해상 봉쇄 아니면 뭐 무역과의 전면 중단 이런 거는 불가능하다. 그거는 우리가 그렇게 해줄 수도 없고 우리가 그렇게 했을 때 중국 우리가 부담해야 될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거는 힘들다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제재에 대해서 좀 이제 지쳐 있다라는 식의 이제 메시지를 보이면서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이 문제를 접근을 해야 될까? 그래서 중국이 얘기하는 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쌍중단이 해결책은 아니다. 중국이 제시하고 있는 최종 북핵 문제 최종 목표는 쌍계병행인데 쌍중단을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적어도 한국과 미국이 어느 정도 입장의 변화를 보여주고 그리고 북한도 어느 정도 서로의 입장을 통해서 이 문제를 접근하는 것이 그래도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결국은 이것이 뭐 100%는 아니지만 이걸 갖고 앞으로 육자회담이라든지 이렇게 가야 된다라는 것이 중국의 입장이고 근데 또 여기서 저희가 또 봐야 되는 것은 러시아도 지금 사실상 중국과 러시아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조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이 앞으로 이 부분, 그러니까 과연 지금 우리가 제시하는 이 해법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좀 이걸 고민을 해달라라는 식으로 좀 뭐 이런 얘기가 좀 오고 이런 얘기를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화성 15형 이 발사를 하고 나서 과연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제가 되게 많이 느꼈던 건 뭐냐면 그러면 앞으로 중국은 분명히 중국식 해법을 얘기를 할 겁니다. 한국한테. 이제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원하는 만큼 제재가 힘들고 그러면 쌍중대나 쌍계병력 얘기를 할 것이고 저는 미국은 분명히 뭐 세컨더리 보이콧 뭐 지금 나오는 것들이 뭐 해상 공세 뭐 이런 것들 이제 훨씬 더 강경한 제재를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미국식 해법인데 그럼 과연 이 두 가지 해법에서 우리는 어떤 식의 해법을 우리가 모색을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저는 문제는 이 북한 미사일 핵과 미사일 문제에 있어서 미중이 합의를 보면 참 좋겠지만 이 미중의 합의 보기가 저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결국은 이 미국과 중국이 이 영내 지역을 두고 있는 어떤 여러 가지 갈등 요소 그리고 그래서 이번에 그 인도 태평양 전략이라는 것도 미국이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드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한중간에 스미노 합의를 했지만 중국은 이거 추가 이행 조치를 해야 되고 한국이 미일 동맹에 가입해서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들도 저는 그것이 하나하나가 다 세부적인 것 같지만 결국은 그것이 큰 틀에서 보게 되면 갈수록 이 한반도 문제를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의 입장이 계속 이렇게 좀 다른 입장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중간에서 그러니까 우리 나름대로의 어떤 이제는 고민을 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이제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될까? 저는 이제 그런 고민이 이제 좀 많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시간 관계상 제가 이제 끝으로 뭐 말씀을 이따가 뭐 Q&A 시간 때는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중국이 얘기하는 건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한국에 대한 어떤 과거처럼 한국에 대한 어떤 경제적 가치 이런 것보다는 훨씬 더 이제 한국은 안보적 가치가 저는 더 높아지는 것 같고 그리고 중국에서도 1대1로 다닌 남북중 경제협력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해요. 근데 문제는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 해결을 하는 데 있어서 한국이 훨씬 더 좀 주도적으로 좀 역할을 해달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제가 이거를 제가 중국 대변인은 아니라, 그러니까 적어도 지금 중국이 이 문제를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우리가 좀 정확하게 인식이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식하에 우리가 어느 정도 우리 나름대로 또 우리의 또 전략적인 어떤 접근을 통해서 이 문제를 좀 모색해 가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고 좀 시간 관계상 제가 이렇게 간단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끝난 것 같은데. 이제 우리 성영 교수하고 정정학 선생님께서 각각 이제 미국과 이제 중국 정부의 관점에서 이제 정보를 주셨고 이제 나중에 후반부에 이제 아마 이야기가 나오겠습니다만 이제 미국식 해법과 이제 중국식 해법이 사실 좀 충돌하는 지점입니다. 재밌는 것이 이제 보면은 이제 트럼프 행정부 같은 경우는 그 이제 본인 스스로도 이제 그 제재라든지 압박을 합니다만 특히 이제 중국을 통해서 압박을 하는 것들은 확실히 좀 이전과는 좀 다른 그런 요소들이고 그런 부분에서 보면은 좀 중간에 또 다른 이게 좀 갈등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근데 말씀 중에 되게 재미있는 게 이제 송영호 박사님께서는 이제 그 위기 자체에 대한 피로감도 나오는데 이제 정경 박사님께서 제재에 대한 피로감 중국 쪽에서 이야기했다는 게 모르겠습니다. 그 정도 수준인지 아닌지 저도 좀 헷갈리는데. 그런 부분들을 하고, 자, 혹시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 주시고, 저 다음 부분들은, 자, 전반적인 이제 북한 문제를 둘러싼 이제 국제정세, 플레이어드 부분들이고, 이제 사실은 제일 빠져있는 게 남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한국 정부가 이제 북핵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사실은 이 북핵 문제와 남북 관계를 같이 가느냐 아니냐 하는 것들이 고전적인 논쟁입니다만, 어쨌든 남북 관계에 대해서 북핵 문제에 대해서 이제 한국 정부가 대응한 것들 내지는 남북 간에 오갔던 문제 이제 출범하고 나서 한 6개월 정도 지났는데 그 부분들을 한번 이제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갈까요? 이 박사님부터 시작드릴까요? 6개월 지났는데 저는 많이 무겁습니다. 박수를 쳐드리고 싶은 입장인데요. 박수를 못 쳐드리는 입장이고 마음도 무겁고 책임감도 느낍니다. 예. 왜 지금 상황을 판단하기보다는
저는 왜 그런가에 대한 그 이유, 원인, 진단을 좀 하고 싶은데요. 이번 정부가 보여준 가장 큰 것은 결국은 이제 첫 번째 카드는 어쨌든 베를린 선언이었습니까? 베를린 선언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8.15 경축사로 이어졌고, 그것이 이제 이어져서 우리가 100대 과제라고 해서 우리 국정과제가 나오면서 그게 우리 이제 통일에 관련되는 이제 과제들이 또 주어지고 그것이 이제 얼마 전 11월 20일 지난주에 조금만 이제 소책자로 나온 혹시 보신지 모르겠는데 우리 문재인의 대한민국 정책으로 조그만 소책자가 나왔습니다. 보신 분도 있을 것이고요. 없으신 분들은 통일부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저 책자를 구하고 싶으신 분들은 내일 저희 학교에 오시면 책자가 그 김창수 보좌관이 100권을 들고 오겠다고 했으니까 김창수 통일부 보좌관이 그냥 색깔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올 겁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 정부의 지금까지 해온 것에 대한 가장 큰 것은 현실 인식에 대한 정확한 현실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다고 봅니다. 북핵 문제도 가장 큰 거는 이제 북핵 문제이고요. 두 번째는 북핵 문제에 대한 변화, 두 번째 북한의 변화, 세 번째 미중 관계의 변화, 이 세 가지에 대한 것을 잃지 못했다고 봅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인데요. 정말 어떻게 보면 10년에서 20년 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평가를 좀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 정부가 이야기하고 있는 동결입구론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동결입구론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동결입구론, 동결을 하면 대화를 할 동결입구론을 이야기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가 비핵화 평화체제 교환론을 이야기를 하시죠. 이 대표적인 우리가 베를린 선언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거의 굳혀져 있는 겁니다. 근데 자세히 생각해보면요, 동결이라는 단어는 이쪽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쌍중단, 쌍잠정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혹시 들으시면 우리가 저도 영어 잘 못합니다만 동결을 굳이 영어로 이야기하면 freeze입니다. freeze. 근데 중국에서 그러니까 중국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쌍중단을 미국에서는 freeze for freeze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죠? 근데 중국에서도 그 단어를 쓸까요? 아닙니다. 중국에서는 freeze 안 씁니다. 무슨 일이 아세요 혹시? 중국에 단어를 안 씁니다. 그 단어를 안 씁니다. 저 기억이 안 나는데 안 씁니다. 그러니까 freeze라는 단어는 동결은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말하는 그 잠정이라는 것은 시험, 그러니까 어떤 행위에 대한 잠정적인 중단을 의미하기 때문에 굳이 놓고 보면 모라토리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동결이라는 것은요, 행위가 아니라 시설이나 어떤 물건에 대한 중단을 의미합니다. 작동의 중단을 의미하죠. 통상적으로. 그러니까 시설물의 중단을 의미하는 거죠. 그게 언제냐면 94년도 제네바 합의 때 시작된 겁니다. 제네바 합의 때 우리가 북한의 핵시설, 핵 프로그램을 동결하는 대신에 경수로를 지어주는 를 만들었죠. 그때 나온 게 동결입니다. 자, 육자회담에 동결이라는 단어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육자회담에는요, 왜 없느냐? 제네바 합의 때 한번 실패했거든요. 동결이라는 이 과정을요. 그래서 북한도 그렇고 미국이라도 이 과정 자체에 동결이라는 단어를 쓸 수 없었어요. 서로가 쓰기 싫어했어요. 그래서 1단계 하지 않고 셧다운, 폐쇄 봉인을이라고 했죠. 폐쇄 봉인이라고 시작된 거죠, 사실은요. 그러니까 저는 답답한 게 뭐냐면요, 동결이라는 그 자체가 갖고 있는 쌍중단도 마찬가지이지만 개념적 정의부터 돼 있지 않아요. 우리 정부는 개념적 정의부터 돼 있잖아요. 근데 대통령이 동결 입구론을 내세우는 순간 북한은 절대 받을 수 없습니다. 동결을 해달라는데 어떻게 받아요? 받지 못하죠. 안 하겠다는 소리예요. 동결 입구론을 내세우는 순간 북핵 문제 포기하겠다는 소리를 대통령이 당선되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냥 제 입으로 하신 이야기예요. 하신 얘기예요. 자, 두 번째, 비핵화 이꼴 평화체제 이야기 보시죠. 비핵화 이꼴 평화체제가 언제 나왔냐? 불공동성명이 나온 겁니다.
2005년이니까 벌써 12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예, 그리고 2007년 2.13 합의 14합의로 이어지는 겁니다. 자, 그때 북한의 핵, 우리가 그때 비핵화라는 의미를 생각해 봅시다. 그때 비핵화는 북한은 아직까지 핵실험도 하기 전이었습니다. 그죠? 예, 예. 그때 비핵화라는 건요, 그냥 만들어서 핵물질을 없애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북한이 그때 과거 핵이라고 이야기했던 거는 자기들이 보유하는 핵물질을 이야기했던 것이고요. 핵 프로그램을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것과 그게 비핵화였고요. 그걸 사라지니까 없애는 거, 핵 프로그램을 없애는 게 비핵화였고요. 그것의 대가가 평화치대와 평화협정과 북미협정, 그 다음에 북일협정을 맺는 이 과정이었죠. 이게 등가였어요. 근데 지금은 12년이 지난, 지금 현재 10년이 지난 현재는 북한은 핵실험을 6번 했고요. 미사일이 날아다니고요. 그들이 갖고 있는 핵은 지금 그때 12년 대가 다릅니다. 그때 말하는 비핵화와 평화치대는 능가가 될 수 없어요. 북한은 이미 벌써 2015년에 그 이야기를 벌써 하고 있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우리는 12년 전에 이야기했던 비핵화와 평화치대 능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이죠, 도대체? 상황인식을 어떻게 하고 있냐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첫 번째요. 그 두 번째, 북한의 변화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냐는 거죠. 북한의 변화가 김정일에서 김정은을 시기로 바뀌었다는 건 변한 거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예, 저는 정말 이 중요한 변화가, 이거는 저는 양 교수님께 꼭 드리고 싶은데, 과연 북한에서 돌아가고 있는 시장화라는 것이 북한 체제를 어렵게 하고 있고 북한 체제를 약화시키는 거냐라는 논의죠. 북한에서 핸드폰이 늘어나는 것이 과연 자선민혁명과 같은 것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항상 이야기를 하는 거죠. 북한의 인민들이 장마당을 많이 돌아다니고 시장화가 되고 돈벌이 나가는 것이 결국 김정은에게 계속 뭔가일까요? 체제를 흔드는 마이너스 요인이 된다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 논의에 대해서 사실 그렇게 동의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왜 그러냐? 북한의 인민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하고 국민들이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면에서 보면 절대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그렇게 쉽게 그렇게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봐요. 예. 예. 우리하고 국민들이 같은데 제가 아무리 봐도 내가 북한 사람으로 돌아간다면 그렇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예. 근데 우리는 항상 다른 생각을 하거든요. 북한은 항상 북한이 뭔가 하는 것들, 시장화 이런, 그러니까 지금 나타나고 있는 북한의 변화라는 거죠. 지금 변화라고 이야기하는 것. 우리가 굳이 이야기하는 제이커브 곡선에서 이런 의미를 하지 않더라도 그런 변화 자체가 항상 북한에게 북한 정권을 불안하게 하는 요소고 망하게 하는 요소로만 인식하는데 과연 그게 맞냐는 거예요. 저는 그 점에 대한 변화가, 그러니까 북한에 지금 바뀌고 있는 이러한 것들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서 북한을 평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 북한의 시장화라는 거, 북한의 인민들의 변화 자체를 우리의 리스폰스 띵킹으로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북한에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정책은 그걸 그렇게 해서 정책을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북한을 어떻게 바꿀까? 그러니까 북한은 항상 이러니까 뭔가 지원해줘야 될 존재다. 그러니까 이렇게 북한에 대한 이미지가 바뀌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미중 관계예요. 저는 북한은 정확히 2008년도, 2009년도에 미중 관계의 변화를 읽고 그러니까 북한을 갔어요. 근데 우리는 10년이 지났음에도 북한의 미중 관계가 국제사회에서 지토란 나라가 처음 나온 게 2009년입니다. 2009년도에 미중 전략회가 첫 시작됐습니다. 근데 북한이 딱 그 지점이에요. 북한의 핵이라는 것에 변화가 딱 생겼습니다. 북한은 핵에 대한 변화를 딱 고치시켰어요. 정말 절묘해요. 근데 북한은 아까 이제 중국을 말씀드렸는데요. 중국의 부상은 북한한테 있어서 양날의 검입니다. 양날의 검. 중국이 커지면 커질수록요, 북한은 더 안심하는 게 아니고 더 불안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왜? 중국은 크면 클수록 북한을 버릴 가능성이 더 많다고 봐요. 방기하고 배신할 가능성이 훨씬 더 많다고 봅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저희가 그 가능성을 때문에 그 시점이 저는 2009년에 시작됐다고 봐요. 그 점을 저는 북한은 정확히 읽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핵이라는 그 존재 자체, 핵이라는 것이 단순히 미국을 쳐다보고 하지 않는 물건으로 바뀐 시점이 그 지점이었고요. 그 시점을 북한은 10년을 끌고 오고 있었다고 봐요.
그 결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핵무력 경제 변동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저는 평가하는데요. 이 세 가지 변화를 이 정부는 지난 5월달에 들어서 하나도 못 읽고 있다고 봅니다. 저는 하나도 못 읽고 있다. 북핵 변화, 북한 변화, 미중 관계 변화를 다 놓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북한에 주는 그 속에서의 뭐라고 하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 베를린 선언도 그렇고 우리가 지금 던지는 북한한테 주는 건요, 절대 북한한테 매력적이지 않죠. 10년 전에 북한한테 던지는 것은 절대 매력적이지 않거든요. 여러분들 여기 세대 중에서 혹시 종합선물 세트 아시는 분들은 아마 저희 세대일 겁니다. 그 밑에 여러분들 모르세요. 오리온 종합선물 세트라고. 정말 아버님이 출장 갔다 오셔가지고나 이게 그거 하나 들고 오시거나 아니 손님이 집에 들어오시면요, 정말 그거 들고 학교 가고 그랬습니다.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그 안에 과자가 새로운 과자가 아니에요. 아시죠? 그 당시에 유명한 과자를 그 안에 다 때려 뭉쳐놓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행복했어요. 근데 2년 전에 오리온이 추억의 오리온 종합선물 세트를 만들어서 폭삭 망했어요. 그거 안 팔렸습니다. 요즘 애들 그거 사가지고 먹습니까? 안 먹습니다. 무슨 뜻이냐? 지금 우리 대북 정책은요, 말 그대로 10년, 20년 전에 유행했던 정말 그때는 했던 추억의 과자들을 모은 종합선물 세트예요. 죄송한 이야기지만, 근데 지금 애들한테는 전혀 구비가 당기지 않는 선물 세트인 거예요. 정말 보기는 정말 화려하고 좋아요. 근데 10년 전에 우리가 캐비넷에서, 그러니까 죄송한 어쩌면 9년 동안 우리가 정말 절치부심했잖아요. 근데 9년 동안 업그레이드 못 해왔던 거예요. 그냥 캐비넷에 담아놨던 거 꺼내서 포장해서 내놓은 게 종합선물 세트가 된 거예요. 지금 베를린 선언하고 지금 내놓은 대북 정책 보세요. 새로운 게 뭐가 있어요? 10년 전하고 똑같이. 오히려 20년 전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저는 그 문제가 가장 크다고 봐요. 뭐 늦은지 빠른지 모르지만 어쨌든 새로운 정책을 만들려면, 또 새로운 돌파력을 만들려면 지금 갖고 있는 북한에 대한 인식, 북핵에 대한 인식, 주변 정책, 특히 미중관계 변화를 저는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지금의 이 판은 저는 세 가지 블랙홀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첫 번째, 북핵 문제가 모든 걸 삼키고 있죠. 북핵 문제. 근데 북핵 문제가 모든 걸 삼키고만 있는 게 아닙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정책은 한미동맹이라는 틀 안에 모든 것이 한미동맹의 블랙홀이 또 가지고 있죠. 근데 여기 안타깝게도 최근 들어서 정말 더 큰 블랙홀이 생겼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집어삼키는 모든 블랙홀이 생겼습니다. 뭐냐? 바로 아까 말씀드린 미중관계의 블랙홀. 모든 것이 미중관계 모든 변수가 그냥 다 환원돼버립니다. 모든 게 미중관계 다. 정말 그 무진관계 블랙홀에 빠져 있는 게 이번에 방금 말씀드린 10월 30일 발표했던 3노의 문제까지 포함해서 그 속에서 우리가 지금 거듭이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10년 전 조합선물 세트도 나왔고 블랙홀 이야기가 다 나왔습니다. 자, 이제 조금 이제 뭐 정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속도를 좀 내겠습니다. 언제까지 하시나요? 언제까지 하세요? 저희 원래 조진 시간 8시 반까지입니다. 9시까지 했는데 지금 질문이 많은데. 저희가 다음 문제입니다. 제가 지금 가서 원고 써야 됩니다. 자, 또 양해 좀 해드리고요. 자, 일단은 우리 송영 박사님께서도 같이 한국 정부의 행동 그리고 대선 반영의 남북 관계를 대해서 간단히 평가를 하겠습니다. 어차피 이제 여기 끝나고 나면 이제 내년도 전망하고 과제 이제 들어가게 되니까요. 하시죠. 네. 뭐 저도 동의를 하는데 사실 제가 올해 그 대북 인도적 지원 평가를 지원을 다시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용역을 해봤습니다. 잘하지 않는데 정부 용역을 잘하지 않는데 의미가 있어 보여서 하겠다라고 나서서 해봤는데 거기에서 얻은 결론이 북핵 문제만이 아니라 사실 우리가 지난 10년 동안에 잃어버린 게 너무 많은 겁니다. 지금 다시 시작한다면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될까라는 것이 답이 없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하시는 정부에서 내놓는 아이디어를 10년 전, 20년 전 아이디어들이잖아요. 오늘 질문을 보세요. 강의 보면 1강 우리 보면은
2018년도 남북관계 복원이 가능한가? 전 그 질문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어디로 복원할 거라는 겁니다. 복원이란 말이 성립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한 무엇을 복원할 것인가도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지금은 모든 게 오픈되어 있어야 되고 사실은 그냥 개선이라는 차원에서 점진적으로 많은 것을 풀어놓고 던져놓고 해야 되는 상황인 것이지 어느 한 지점으로 복원한다? 저는 그게 불가능하고 합의되지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꾸 회복이라는 말 또는 복원이라는 말을 쓰는 것 자체가 사실 우리의 사고를 좀 경직시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저도 베를린 선언이나 뭐 경축사, 백대화재, 문재인 한반도 정책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지지도 하지만 한편으로 안타까운 것들도 있습니다. 이건 우리 정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대북 정책은 왜 청와대에 특별한 권한이 주어지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안보에 중요한 것이고 청와대가 충실하게 충분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건 사실이지만 대북 정책을 대통령이나 청와대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청와대도 정책을 내놓고 평가를 받고 다양한 의견 속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는 게 민주주의이지 저는 갑작스러운 남북 정상회담에 의해서 모든 게 타결되는 것은 사실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좀 올바른 접근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베를린 구상 그 참모진 내부에서 정부 핵심 브레인들이 내놓은 베를린 구상 좋은 거죠. 그러나 베를린 구상에 의해서 뭔가 다 달라져야 되고 그거에 맞춰서 모든 사회가 움직여야 되고 저는 이런 마인드셋이 좀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럼으로 인해서 좀 다양한 목소리들이 나올 수 있어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하지 못하는 말들에 대해서 시민단체, 학계, 그 다음 뭐 여러 기관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대북 정책에 대해서만큼은 대북 정책, 통일 정책에 대해서만큼은 한 목소리여야 된다라는 그런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 정부에서는 좀 그런 것이 좀 덜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지향점을 잘 찾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10년 동안 학습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10년 동안 국내에서 통일 교육하는데 정부가 힘을 쏟지 사실은 남북관계 개선하는데 힘을 쏟지 못했습니다. 국내적으로 이러한 통일이 필요하고 저러한 통일이 필요하다. 추상적이고 통일 대박을 이야기하고 도둑처럼 온다라고 이야기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 국민들은 정책이라는 건 뭡니까? 사실은 정책은 뭔가를 실행하고 그걸 평가받아야 되는 것인데 그동안의 10년 동안의 통일 정책은 그런 평가받을 만한 통일 정책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 사회 전체가 공무원 혹은 학계 모두가 다 사실은 그러한 국내를 향한 통일 정책에 너무 길들여져 있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말 들으면 제가 많은 분들한테 좀 질타받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감히 그 틀을 깨지 않으면 어렵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북한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왜 핵 문제만 다뤄야 됩니까? 저는 그게 늘상 질문이 듭니다. 북핵 문제만 우리가 다뤄서 북한과의 관계를 할 건가요? 북한은 이미 유엔과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전략개발 계획이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거기에 보면은 거기는 북한은 이제는 인도적 지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유엔과 국제사회와 개발 협력을 하겠다. 물론 여전히 식량의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도 해결하겠다. 그리고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북한의 그 협약에 의하면 북한에게 더 필요한 것은 우리가 자연재해라든지 이런 거에서 또 건강해질 수 있는 복원력이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고 싶다. 유엔 도와줘라. 유엔도 그걸 하겠다. 그리고 우리의 자료를 공개하겠다. 유엔 너희들한테 자료 구출을 같이 하자. 저는 이 문서를 보면서 문서를 보고 실행되는 걸 보면서 한국 사회에서 북한과 단절이 돼 있으면서 놓치고 있는 게 너무 많다는 거죠. 아까 말씀하셨지만 북한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서 인도적 지원을 어떻게 할 건지 저보고 용역을 좀 연구가 정책 지원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걸 봤을 땐 단순한 인도적 지원이 아니라 개발 협력으로 가야 되고
북한과는 적과의 동침도 가능해야죠. 왜 적과는 지원을 안 하느냐라는 것이죠. 대화를 하지 않아야 되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전쟁을 하는 중간에도 서로 무역도 하고 협상도 하거든요. 그리고 역으로 아니라 사실을 뜯어보면 한국 정부가 아프리카의 독재국가 정부한테 지원하는 거 맞습니다. 엄청난 많은 ODA를 지원하거든요. 내가 필요하면 북핵 문제만이 아니라 다른 어떤 접촉의 점을 늘려놔야 그 정보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지금 북한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는 것은 휴민트든 뭐 이런 정보에 대해서만 알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위시플 띵킹 말씀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체제 전환이 발생하면 북한은 붕괴할 것이고 그 다음 통일이 가까워질 것이다. 저는 사실은 냉정하게 말하면 통일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해요. 국제사회에서 합쳐진 나라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계속 국제사회는 분화되고 있습니다. 불행한 얘기지만 국제사회는 분화되는 경향성이 더 있지 통합되는 경향성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통일도 남북관계도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된다라는 것보다 공존하고 교류하고 자유롭게 왕래하고 심지어 저는 그래서 비자를 줘서라도 왔다 갔다 하면 어떻게 하냐 국가성을 인정하고 그 자체가 통일일 수도 있다라는 사고 조금 좀 뭐 생뚱맞지만 그런 다양한 실험이 가능해야 돼요. 남북이 같이 살아갈 수 있다라는 실험을 할 수 있는 아이디어들이 정책에 가야 되지 구상을 선언하는 것으로는 저는 남북관계 개선이 별로 있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금강산 사업이라든지 뭐 고성군을 중심으로 하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모습들이 더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정부에서 그렇게 정부의 딱 그 코드에 맞는 그런 정책만을 내세운다. 뭐 그 정책이 국민들의 그걸 가지고 국민들을 설득하러 다닌다. 그런 이제 과거의 프레임에서는 좀 벗어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 정부에 대한 평가, 정세에 대한 평가에서 자연스럽게 마지막에 말씀을 듣고 싶었던 이제 과제들까지 이제 한꺼번에 해주셨습니다. 그 이제 일타 쌍피를 해주셨기 때문에 자, 그다음에 정 박사님 그 부분에 관해서 간단히 말씀 듣고. 예, 저도 뭐 간단하게 좀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근데 저는 조금 아까 여기 계신 교수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지금 현실을 좀 정확하게 좀 직시를 좀 하는 게 먼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과거 10년과 다른 지금의 현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지금 북한이 화성 15형까지 이제 ICBM 발사를 한 단계에서 만약에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다고 했을 때는 결국은 뭐 북한은 이제 수량을 더 늘리는 방향으로 가겠죠. 뭐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지금의 이 현실을 좀 저희가 직시를 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뭐 과연 그러면 왜 북한이 저럴까, 그리고 왜 이 부분이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될까에 대한 좀 저희 우리 스스로에도 좀 반성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는 조금 우리 스스로 좀 용기가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정책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어쨌든 지금의 북한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 자체가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북한이 이번에 핵 보유국 완성까지 된 상태에서 그러면 계속 이런 제재, 그러니까 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건 대북 제재인데 지금 대북 제재도 아까 제가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중국에서는 이제는 제재의 필요감이나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중국에 있는 학자들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엔의 대북 제재에 동참을 하는 거는 제재도 있지만 그 제재 안에는 대화 협상도 있다. 근데 왜 제재만 했지 대화 협상을 안 하냐? 그게 지금 솔직히 중국의 나름대로 이제 그런 불만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과연 그러면 이런 제재가 지속 가능할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제는 좀 고민이 좀 필요한 게 아닌가라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세 번째는
결국은 지금 이런 문제, 왜 북한 문제가 이렇게 심각해지고 있고 영내 지역에 이런 갈등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는가, 뭐 다양한 뭐 국가적 이익도 있겠지만 저는 여전히 신뢰가 너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남북 간에도 신뢰가 없고 여러 가지 지금 이 신뢰의 문제가, 저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이제 처음부터 쌓아 나가는 것보다는 작은 것부터 우리가 어떻게 하는 이런 좀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한국이 좀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저는 좀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왜 이런 그러면 북한 핵미사일 문제가 그냥 이 문제가 그냥 단순히 북한 핵과 미사일만의 문제인가? 저는 우리가 이 문제를 조금 더 전략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가 이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미사일 디펜스 MD 문제가 나오고 있죠. 한미일 이 군사 동맹, 뭐 군사 협력 문제도 나오고 있죠. 지금 또 멀리 나가서는 인도 태평양 전략 이런 것들도 결국은 이게 이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 문제에서 한국은 점점 더 저는 그러니까 딜레마적 상황에 저는 직면할 가능성이 좀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일본의 학자가 뭐 일본 학자분들이 회의를 했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앞으로 인도 태평양 전략에 있어서 한국의 입장은 뭐냐? 그리고 북한 문제가 이렇게 격화되고 있는데 그럼 앞으로 한국은 이렇게 이 문제를 외면할 것이냐? 그러니까 미국과 일본의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러면 당연히 중국에서는 지금 사드 문제 가지고 쓰리노 합의 갖고 지금 한국에 대해서 추가 이행 조치를 하라고. 그러니까 이게 점점 우리가 전략적 공간이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저는 한국은 점점 힘들어질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그런 고민이 좀 많이 들어서 우리가 결국은 이 문제가 우리가 풀어야 할 문제지 누가 이거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상대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조금 우리가 좀 현실적으로 봐서 이 문제를 우리가 좀 주도적으로 풀 수 있도록 좀 어떤 무기와 결단이 저는 좀 앞으로 좀 더 필요한 게 아닌가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연스럽게 다시 뭐 앞으로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 것인가 과제로 말씀 주셨습니다. 일단 이제 김동엽 교수님께서 잠깐 말씀 주셨던 부분들하고 연관 짓고 제 분야이기도 합니다만 이제 북한 입장과 이제 북한의 변화라고 해야 되나? 북한이 이제 뭐 핵과 관련된 그런 생각이라고 한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지금 이제 어떻게 지금 보느냐는 부분들이 같은데 저는 이제 주로 경제 분야를 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만. 되게 보면 그렇습니다. 정치 분사 법 분야도 그렇습니다만 특히 이제 경제 분야 같은 경우에 북한이 이제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되게 좀 선입관을 가지기 쉬운 것들 중에 하나가 북한은 예를 들어서 뭐 특히 경제적으로 망했다, 돈 없다 라는 부분들이죠. 그럼 이제 실제로 그러니까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은 뭐 전반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 볼 때 북한도 위기, 경제 위기가 만성화된 건 틀림없죠. 하지만 상대적으로 이제 지금 최근의 상황들이 어떠느냐 하는 것들은 또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보통 이제 시장화라고 이야기됩니다만 그런 것들이 진전되면서 상황들이 조금씩 이제 변해가고 있는 부분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럴 겁니다. 과거에는 북한이 경제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에 남한과의 관계를 풀고 그리고 그 풀어가면서 일단은 경제적으로 어떤 뭐 자원을 획득하는 것 자체가 상당한 정도로 인센티브를 작동을 했다 그러면은 지금은 물론 뭐 그런 게 있으면 좋지만은 꼭 거기다가 뭐 목을 맬 만큼 북한 경제가 어려운가 하는가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중국과의 관계 북중 경협을 통해서 이제 얻을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물론 이제 지금 이제 제재 국면에 들어갔기 때문에 더 그럴 가능성은 이전보다 좀 적어졌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에서 이른바 이제 시장의 힘으로 인해서 상당 정도 좀 상대적으로 좀 개선된 부분들이 있고 그것이 또 하나 아까 김 박사님 말씀하신 부분들이 그러니까 되게 뭐 원론적으로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북한을 우리식으로 본다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대체로 봐서 특히 이제 미국 사람들이 이제 북한에 대해서 특히 경제적인 측면도 많고 특히 이제 데이터들 같은 것들 쭉 보면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꽤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더라도 사실은 북한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본다면은 망해서 수십 번은 망해서 된답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게 버티고 있는 힘들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그거는 이제 우리 기준하고는 좀 다른 부분들이죠. 그게 좀 안타깝습니다. 북한을 되게 그 북쪽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일종의 좀 능력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과소평가하는 것들이 있고, 또 하나 저쪽에서 뭐 시장이 확산되면 체제가 흔들릴 거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서구의 시각으로 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북한 같은 경우는 아주 상대적입니다만 어쨌든 시장으로 인한 체제 변혁의 가능성을 어느 정도 지금 잘 관리를 하면서 지금 끌고 가는, 아마 세계사적으로 보더라도 그렇게 흔치 않은 사례들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물론 결국은 북한도 저는 당연히 재전환 내지는 자승령으로 간다고 봅니다. 다만 그 시기가 우리가 주변에서 봐왔던 그런 국가들보다는 분명히 길게 갈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보편성과 특성을 같이 보는 건데, 좀 수업 시간에도 학생들한테 뭐 그런 이야기 합니다. 특히 이제 제가 이번 학기에 이제 북한 시장화 연구라는 이제 수업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어차피 북한도 아주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보편적인 길을 가지만 하지만 중단기적으로는 아닐 수 있다. 시장화를 어느 정도 좀 관리할 수 있는 부분들 같은 것들이 가능하다. 엉성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남북 관계에 대해서도 이전보다는 사실은 목을 덜 매죠. 보통 흔히들 하는 이야기가 이제 정권 초기 그 문재인 정부 초기에 나왔습니다. 북한은 인도적 지원을 별로 원하지 않는다. 오히려 개발 지원을 원한다. 그리고 쌀 주고 비료 주고 하면 좋아할 줄 알았냐? 아니다라는 이야기들이 이제 그런 맥락들하고 좀 닿아 있다는 것들, 그런 차원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문재인 정부를 이제 출범할 때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그 다음에 그 국내적으로 되게 허약한 정부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그 부분들을 좀 조심하는 듯한, 그래서 대북 정책에 있어서도 속내가 조금 복잡할 것이라는 생각들도 합니다만은 또 정책이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아까 이제 김동일 박사님께서 이제 세 가지가 이제 이게 읽지 못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측면들도 있어요. 이런 거는 좀 그냥 조심하는 거하고는 좀 차원이 좀 다른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상황의 변화들을 못 읽고 그렇게 갖는 건지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자, 그 정도에서 적고요.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요. 자, 일단 내년도 부분들입니다. 이제 저희 같이 이제 문외한 입장에서 보면은 특히 이제 군사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북한이 아마도 내년 정도 되면은 뭐 여전히 핵무력 완성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기술적으로 일정 수준에 이제 도달했을 거고, 그리고 뭐 빠르면 내년 여름 혹은 뭐 내년 연말 정도에는 뭐 평화 공세 내지는 대화를 적극적으로 이야기할 것이라는 예상들이 꽤 많은데, 그런 부분들과 관련된 전망들, 그리고 그 속에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일단은 좀 풀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순서를 좀 바꿔드려야 되는데 이게 자꾸 그렇게 되네요. 뒤쪽에 다른 얘기 하실 거에 대해서 군사 얘기만 좀 해주면, 아마 미사일 계속 발사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단기적으로 보면 지금 이번 12월 달 이제 한 20일 남았는데 이제 올해 내에 더 쏠 것이냐라고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뭐 쏠 가능성은 있지만 화성 14, 15형을 다시 연내서 올 가능성은 좀 희박하지 않겠나. 이게 뭐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제가 주장하는 것 자체가 임원이 기술적 완성보다는 약간 정치적, 약간 대내적 정치적 수도가 좀 있기 때문에 결국은 내년 신년사를 통해서라도 어쨌든 핵무력 완성이라는 정점을 찍고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레토릭을 하든지 저는 구호를 치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기술적으로 이 정도 수준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북한의 그래도 보면 입구와 영마로라고 보면 충분히 입구적인 측면에서 충분히 기술적으로 완성이 되는 상황에서 섣불리 한 번을 더 쐈다가 만약에 실패할 경우에 생기는 부작용은 감내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정말
도람 타불이 될 수도 있다고 본다면 결국은 화성 1415를 또 한 번 발사할 가능성은 그러니까 분명히 해야 됩니다. 발사는 다시 한 번 분명히 할 겁니다. 하는데 12월 달에 그거 가지는 가능성이 낮고요. 그런데 12월 달에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할 것이냐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북한은 지금 공식적으로 작년하고 달리 12월 1일부터 통상 북한이 12월 달부터 통상 3월까지 한 4개월 동안은 공식적으로 동계훈련 기간입니다. 동계훈련 기간이기 때문에 북한은 동계훈련을 다 할 건데요. 이 동계훈련을 겸해서 이 기간 중에 우리가 지금 아시다시피 북한, 한미 지금 그 공군훈련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원래 하는 공훈련입니다. 원래 이 훈련 새로 하는 훈련이 아니래요. 이 우리 훈련도 원래 이제 연대 훈련인데 근데 역대 체제로 하고 있는 거죠, 사실. 그것도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요. 이렇게 양쪽 다 에스컬레이션을 굳이 시켜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 이 정부에 대해서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이런 면에서 북한이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14, 15를 쏘지 않을 거고 다른 걸 쏠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실패를 하더라도 14, 15의 실패와 연결되지 않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북극성 계열을 쏜다든가 이거는 이같이 액체 계열의 이 ICBM이 아니라 다른 어떤 개발 라인을 갖고 있는 뭐 고체 계열을 발사한다든가 가장 가능성은 SLBM을 쏠 가능성이 어떻게 보면 가장 높을 수 있는데요. SLBM이 가장 단점이 뭐냐면 동계전에 동해 잠수함이 끌고 나가기 어렵습니다. 이 바닷물, 광천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고점이 있고요. 어쨌든 12월 달 한 달 동안은 14, 15를 도전하기 좀 어렵지 않겠는가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 북한은 분명히 14, 15를 쏠 겁니다. 분명히 14, 15를 실거리 발사는 좀 분명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발사를 제가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실패라고 이야기하고 여전히 기술적이 없다고 하는 이유는 결국은 실거리 발사를 보여주지 못했거든요. 화성 12 같은 경우는 실거리 발사를 물론 뭐 멀리는 안 했지만 3,700이라는 거 일본 내도로 넘어갔지 않습니까? 근데 14, 15는 아직까지 실험 발사만 지금 14를 2번, 15를 이번에 한 번 해서 실거리 발사는 안 했습니다. 정상 발사를 하는데 결국 정상 발사를 통해서 리오모 외상이 분명히 이야기했죠. 유엔에서 태평양상에 핵탄두를 터뜨리겠다고 이야기. 그게 바로 이제 6,000이든 7,000이든 발사해서 공중에서 폭발을 시켜야 되거든요. 이게 정말 말하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명실상부의 핵무력의 완성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6,000, 7,000km 날아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6,000, 7,000km 가서 일정 공중에서 터져줘야 이게 대기권에서 이 기폭장치가 고장나지 않고 터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북한이 아직까지 한 번도 제가 지금 카운트를 해보니까 1000km 이상의 고도를 올려서 대기권 재진입 환경을 만든 게 무수단을 작년에 10여 번 쏘고 했지만 1000km까지 올라간 게 몇 번 안 되거든요. 제가 카운트를 해보니까 지금 딱 9번 같습니다. 9번 정도를 1000km 이상 올라갔다 내려오는 실험을 한 것 같은데요. 9번이면 충분히 대기권 재진입에 대한 유의미한 데이터나 능력을 좀 만들었다고 본다면 결국 다음 실험은 대기권 한 번 정도는 또 고급 발사를 더 할 수도 있어요. 한 번 정도는 고급 발사를 더 할 수도 있고 어쨌든 14, 15에 실거리 발사, 정상 발사를 통해 7,000km를 날려서 태평양에서 폭발을 시키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핵무력의 진짜 기술적 완성, 이제는 이제 입구가 아니라 육마루를 갈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중간중간에 아마 상당히 저는 끌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냥 바로 쏘는 게 아니라 11을 쏠 때 이렇게 쐈거든요. 12 쏘고 난 다음에 12 쏘면 그냥 쏘고 난 다음에 또 11을 그냥 한 두 번째 쏠 때는 전력 배치 이야기 하거든요. 14도 마찬가지입니다. 14를 쏘고 그냥 전력 배치를 지시하고 또 더 나눠가면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탄두 부분 이런 것들을 나누어서 이렇게 대량 생산하는 방식으로 지시를 하는. 그래서 상당 부분 내년에는 북한이 저는 핵 문제에 지금 일단 완성을 선언했기 때문에 일단 기술적으로 완성을 했습니다. 완성을 하고 본인들은 완성을 했다고 주장하는데 그것을 궁극적인 목표까지 가는 데 있어서는 아주 나눠서 그냥 나눠서 북한이 보여줌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뭐라 할까요? 핵무력을 완성했던 실질적인 이렇게 기술적 완성은 상당히 천천히 이렇게 하나씩 까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까면서 자신의 목표를 최대한 올려가는 방식으로 이제는 그냥 대내적인 모습이 아니라 대외적인 카드로
북핵 문제를 이제 옮기면서 나가지 않을까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내년을 우리가 지켜보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것은 결국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이 시점에 과연 그 북한이 내년 뭐라 그럴까요? 평창 올림픽을 참가할 것이냐 말 것이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뭐 북한의 미사일과 평창 올림픽 그 관련은 없지만 어쨌든 북한 입장에서부터 보면 가장 좋은 게 핵무력 완성을 통해서 어떤 대내의 결속을 하고 자신감을 갖고 이 핵무력을 가졌으니까 이 핵무력은 북한 분명히 일 겁니다. 국제 평화를 위해서 만든 것이고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렇게 위해서 내년 올림픽도 참가하겠다고 이야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섭습니다, 솔직히 그렇게 나오면. 북한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 카드가 가장 행복한 카드예요. 북한은 완벽한 카드예요. 우리 입장에서 놓고 보면 사실 별로 좋은 카드는 아니죠, 사실은.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저는 내년 국면을 우리한테 좀 유리한 국면을 하기 위해서는 과연 어떻게 가는 것이 좋은가라는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어떻게 국면을 갈 것이라 예상하는 것보다 다양한 변수가 있다고 봐요. 기술적인 변수도 있고, 아까 말한 미중 변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데, 이 변수들을 우리가 좀 이렇게 관리하면서 변수를 좀 만들어서 우리가 이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야 되지 않겠냐고, 하면 별로 예측을 안 하고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조금 시간을 정리를 해야 되니까요. 자, 일단 아까 두 분께서는 전망과 가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언급을 해주셨기 때문에 가끔은 이제 동업자들 내지는 이제 대학교 강요들끼리 이제 그런 푸념을 하는데 사실은 지난 10년간 내지는 조금 더 길게 보면 그렇습니다만 과연 뭘 우리가 이뤄놨는가 남북관계에서 마침 지난해가 이제 분단 70년 지난해였습니다만 그 분단 70년 역사를 쓰면서 제가 이제 남북 경제관계 파트 만드는데 그런 걸 쓰다 보면 결국 결론은 거의 그렇게 나옵니다. 분단된 70년인데 우리는 여전히 출발선상이었다. 얼마나 우리가 나아가는가라는 부분들이죠. 핵 문제가 중요하고 모든 안보 블랙홀이라서 참 그렇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결국 이대로 가면은 이제 그냥 아무것도 해놓은 것도 없고 그리고 종종 그런 이야기를 하면 북한은 어쨌든 제재라는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 입장에서 북한 지도부 입장이죠. 현 지도부 입장에서 가장 좋은 거는 통일 안 하고 사는 거죠. 따로 사는 거죠. 그리고 남쪽과 관계를 개선하는 것들은 사실 큰 실익도 그리고 또 거기에 따른 부담들이 있기 때문에 북한은 그냥 따로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럼 그 현실 속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선택이라는 것은 사실은 지금처럼 계속 그냥 핵에 파묻혀 있다가 멈춰도 말도 안 되는 것들이죠. 이전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러면서 이제 가끔 그런 것들이죠. 저희 아이들 세대에게 이제 뭐라고 이야기해 줄 건지 그때는 어쩔 수 없었단다라고 이야기해버리면 과연 우리 아이들이 뭐라고 이야기할지 참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자, 일단은 1강은 그냥 여기서 마치고 2, 3강은 이제 목요일부터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